코로나19 상황도 심각한데 우리 기업계에 또 다른 태풍이 코앞까지 몰려왔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미중 상황을 놓고 단지 무역 분쟁이라고 부르기 어렵게 됐습니다. 무역에서 인권, 여기서 기술 분쟁으로 이어지는 다툼은 마치 감염처럼 전방위로 확산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화웨이에 강화된 제재가 시행됩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를 중국에 공급할 경우 미국이 제재한다는 내용입니다. 가뜩이나 4차 추경까지 펼쳐야 할 정도로 악화된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중 갈등과 국내 고용과 경제 상황까지 전문가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왔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 기업들은 이미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겠다, 팔지 않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좀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 단기간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받게 될 영향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일시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호재가 될 거라는 평가가 상당히 우세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 중에서 이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삼성이 한 3.2% 정도 되고 SK가 한 11%를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웨이로 이제 판매가 금지가 된다면 당장 매출액이 줄어드는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화웨이가 미국 제재 대응을 해서 재고를 쌓고 이래서 이제 버티기로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에 이제 화웨이가 삼성이나 SK로부터 반도체를 상당량을 구매를 했고 그것도 이제 높은 가격으로 구매를 한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그 매출액 감소도 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주요 경쟁사 하나가 이제 사실 그러니까 좀 작아진다든가 아니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한테는 좀 큰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에서도 사실 삼성전자가 좀 내심 깊은 속내를 감추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반도체도 반도체입니다만 5G 통신 장비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시장이라든지 전부 다 화웨이와 삼성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거든요. 이런 네, 것 그렇죠. 때문에 상황이 삼성전자에게 특히 좀 좋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세계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이제 애플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 화웨이가 급성장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의 제재로 해서 화웨이가 퇴출이 된다면, 그러니까 화웨이가 생산하던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은 이제 중국 내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흡수를 하겠지만 고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이제 애플의 스마트폰으로 이제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삼성이 이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넓어지고 그리고 또 내년에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9% 이상 성장할 거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이제 반사이익은 훨씬 더 커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그런 건지 삼성전자에서 최근 들어서 대규모 수주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 정확히는 2건이 있었는데 건별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5G 통신 장비 계약이었는데 이거는 화웨이의 빈자리를 좀 들어갔다고 볼 만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계약이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퀄컴으로부터 스마트폰용 CPU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게 퀄컴이 원래 대만의 TSMC와 굉장히 많은 거래가 있었는데 TSMC는 사실 미국과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거나 한 기업이 아닌데도 삼성이 그 자리를 치고 들어갔단 말이죠. 이게 삼성전자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서 최강자는 당연히 이제 대만의 TSMC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퀄컴과의 그 수주 계약이 당연히 이제 TSMC하고 이제 계약이 될 거다 이런 관측이 상당히 우세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상을 뒤집고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퀄컴 차세대 이제 반도체 칩을 전량 생산하기로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TSMC가 주도하는 이런 바운드리 사업에서의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최강자로 이제 다시 부상하는 이런 이제 신호탄이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 측면은 제가 좀 잘 모르지만
스냅드래곤 875라는 것은 이제 5나노미터의 이제 정밀 미세 공정을 요구하는 최신의 기술이라고 보는데 이제 이게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TSMC 이 두 곳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퀄컴과의 계약이 이제 삼성이 기술력에서도 이제 TSMC와 거의 이제 같은 수준에서 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도도 높다고 이제 우수하다고 이제 평가를 받는 건데요. 더욱이 이제 이번에 인텔하고도 이제 수주 계약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이 파운더리 시장에서의 삼성이 급부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애초에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중요한 설계도를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로부터 받아서 그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생산만 하는 것, 이거를 파운드리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계도 일부 하고 있고 개발, 생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타국의 중요한 설계도를 받아서 공장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뭔가 기술 유출에 우려 같은 게 있는 것 아니냐 해서 파운드리에서 삼성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시각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좀 성공의 조짐이 보인다 이런 식의 분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가 좀 악재를 맞은 것도 반사이익이 된다라고 분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범위를 이렇게 좀 반도체 생산하면서 모든 분야로 이렇게 넓히다 보면 이제 기술 관리가 어려워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난을 받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 삼성의 이제 2030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이제 내심 기대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세계 파운드 시장 규모가 이제 한 78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5G나 AI 등의 이제 반도체 칩 수요가 이제 늘어나면서 파운드리 시장도 급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그 대만 TSMC가 한 54%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삼성이 한 17.4%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대만이 거의 그 TSMC가 그 동무대라고 할 정도로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매출액이 지금 20조 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한 20% 이제 증가를 했고 내년에도 이제 한 올해보다 한 50% 이렇게 증가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캘컴과의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파운드리 사업의 이제 기술력도 인정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격 경쟁력도 이제 TSMC하고 이제 거의 거기보다도 좀 오히려 우수한 거로 평가를 받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파운드리 사업에서의 이제 점유율 한 5위가 되는 중국의 SMIC 같은 경우도 이번에 미국 제재 대상에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이제 점유율이 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삼성에 대해서 사실 호재 위주로 이야기를 쭉 해왔고 실제로 최근에 삼성의 호재가 많습니다만 우리 기업계 전반으로 시야를 좀 넓혀서 보면 사실 삼성처럼 좋은 소식을 내고 있는 기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기업들의 전반적인 사정이 안 좋으면 결국 고용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특히나 청년 고용이 안 좋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뭐 갈수록 기업하기 이제 환경이 나빠지고 있고 청년 실업문도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나 뭐 LG 등 이제 주요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기업 중에 한 75%가 이제 고용 계획이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을 정도로 이번에 이제 청년 코로나 세대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런 세대들이 이제 취업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외환위기 때를 보면 당시에 이제 처음 사회에 진출하던 20대 취업 감소폭이 가장 컸었는데 10년 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30대가 가장 컸어요. 그다음에 현재 10년이 지난 현재는 이제 40대 취업난이 가장 큰데 이와 같이 이제 외환위기 때 처음에 이제 그 단단한 직업을 잡지 못하고 사회를 출발을 하다 보니까 위기 때마다 이제 구조조정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직장을 잃고 자영업자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자영업을 문을 닫고 이런 이제 평생 동안 이제 취업난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세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회 진출하는 20대가 외환위기 때 20대와 같은 이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 네. 보여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런 걸 하거나 해서 정부가 일자리를 급조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이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이제 해결해서 민간에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해야지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지금과 같이 이제 뭐 갈라파고스적인 규제라든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제 근로 유연성, 낮은 이제 근로 유연성, 그다음에 세계와 다르게 이제 법인세를 인상을 하고 뭐 이런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기업들이 활동하기가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 취업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수정을 해서 해야지만 이제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도 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그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될 텐데 어제 국회에서 4차 추경 심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적극 재정이 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정부의 그간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4번이나 하게 됐는데 뭐 정부가 확장 재정을 펼친다라는 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장 재정이 펼쳐지는 기조다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지표들이 사실 불안한 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재정 건전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왜 굳이 통신비를 2만 원 지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다른 거는 안 되고 왜 통신비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대통령께서 지금 통신비 지원은 정부의 작은 위로이고 그 정성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전형적인 정확히는 큰 위로라고 하셨죠. 9천억 원짜리 위로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전형적인 선실성 예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고요. 4차 추경 규모가 지금 7조 8천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예. 1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거의 한 14조 돼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1차 때 지금처럼 선별적으로 지원을 했다면 4차 추경 편성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1차 때 이제 다시 말해서 선심성으로 그것도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4차 추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리대상 수지 적자가 마이너스 6.1%로 역대 최대로 늘어났고 국가 채무도 지금 847조 원에 지금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전부 다 미래 세대가 이제 갚아야 할 빚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가뜩이나 이제 취업난으로 해서 고통을 받는 청년들한테 이제 이런 빚까지 떠넘기는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건 조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것 때문에 뭐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민 개개인도 그렇고 좀 각자가 생존 투쟁에 나섰다 이런 식의 느낌을 좀 받을 정도로 지금 급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정부, 기업, 개인들 중에 가장 움직임에 관심도 많고 논란도 많고 영향력도 큰 거는 역시 정부의 움직임일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책이라는 게 사실 찬반이 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조언이 필요하다면 어떤 조언이 있을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책 결정자의 무능이라든가 시장이 이제 정부가 이제 시장을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는 이런 오만이 계속이 되면 그 고통은 이제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현 정부의 정책을 보면 대부분 이제 이념과 이런 이제 진영 논리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가와 노동자 뭐 이런 식으로 강남 사는 사람과 비강남권 사람 이런 식으로 편을 갈라서 하다 보니까 정책의 이제 현실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뻔히 이제 정책의 실패가 보이는데도 이런 진영 논리나 이념이 맞다 싶으면 힘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부작용이 나오면 재정을 투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더 큰 규제로 또 시장을 또 다시 이렇게 컨트롤하려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빚은 이제 국가 채무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은 점점 위축이 되고 작동을 안 하는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이런 이제 반시장 정책이 계속이 된다면 사실은 민간 기업들이 위축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가장 고통을 받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청년들. 청년들이 한번 이제 직장을 이제 좀 취약한 직장에서 시작을 하면 평생 이제 고생을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 수정을 조금 좀 정부가 신경을 쓰고 해야지 자꾸 이제 재정을 뭘 하려는 규제로서 뭘 하려는 이런 것들을 좀 버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